안녕하십니까. 예도는 지금부터 데리다가 가는 곳에 모든 대화는 멈춘다 라는 제목으로 강좌를 열겠습니다. 사실은 니체와 데리다가 가는 곳에 모든 대화는 멈춘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목이 너무 길다 보니까 강좌 내용은 니체가 함께 들어가는데 제목은 그냥 니체를 뺄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어쨌든 예도가 만들어낸 독특한 그죠 단편 강좌 제목인데 엄청나게 코믹스러운 그런 철학 회의 장면을 여러분들이 목격하실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철학에서 대화가 어떤 방식으로 주제가 되었는지 그래서 왜 니체와 데리다가 가는 곳에 대화는 중단되는지 그런 것들을 고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대화는 그죠, 여러분들이 알잖아. 그리스 라틴어 계열에서 대화는 뭐예요? 변증법이야, 여러분. 변증법은 대화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해겔의 변증법도 그죠, 끊임없는 자아와 타자의 대화를 극복해 나가는 그래서 실제와의 관계, 타자와의 자아와의 관계에서 사물과의 관계를 놓고 극복해 나가는 그런 역사의 과정을 치열하게 다룬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화라고 하는 게 바로 변증법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다이얼로그, 다이얼렉틱스, 영어 계열만 갖고도 여러분들이 추측할 수 있어요. 굳이 뭐 그리스, 라틴어 뭐 다 끌어올 필요도 없고, 사실은 철학의 아버지, 서양 철학의 아버지 소크라테스로부터 그죠? 대화는 출발했죠, 여러분. 그러니까 대화는 철학에서 이미 소크라테스의 삼파술에서 이미 철학은 대화로부터 출발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 대화가 그 플라톤을 통하여 기록되고 그죠? 어쨌든 플라톤이 이 소크라테스를 소환해서 자기 선생을 대화에 어떤 그러한 이끌어가는 대화를 통하여 학생과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고 스스로 무지함을 깨닫게 만들어서 지혜에 도달하게 하는 위대한 그 삼파술 그죠? 그게 바로 위대한 소크라테스의 대화술입니다. 그러니까 대화는 이미 서양 철학의 고대 철학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죠? 이것이 나중에 근대로 오면서는 해겔의 정신현상학에서 독특한 역사적 변증법 안에서 드러나는 변증법적 대화의 방식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철학은 이미 대화를 어떤 그 자신의 철학의 주제로서 삼고 그 역사적으로 발전해 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해겔 이후에 하이데거 이후에 오늘날 대화가 주제가 돼서 대화를 철학의 어떤 주제로 삼은 그런 철학은 뭐가 있느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당연 니체와 데리다는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지 알아요? 가다머예요, 여러분. 가다머. 그러니까 가다머가 하이데거의 그 내던져진 기획투사 그죠? P2된 기투 이러한 해석학적 순환을 대화로 본 거야. 전통과의 대화. 그래서 이 대화는 나와 너의 관점에서도 이야기하고 인격적으로 서로 균형이 맞아야 되고 서로로부터 배울 수 있어야 되고 다양한
이거를 제대로 균형을 맞추려고 가다모가 엄청난 그 지면을 할애해서 진리와 방법 2부 중후반부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전통과의 대화는 우리는 먼저 우리의 존재를 개방시켜 놔야 된다는 거예요. 전통이 말할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되고, 우리의 귀를 기울이는 그런 과정에서 전통은 스스로 자기 자신의 진리를 드러내고, 그죠? 이 진리를 우리는 새로운 존재 사건으로 받아들이면서 끊임없는 대화를 통하여, 그죠? 진리 사건을 경험하는 것. 이게 바로 가다머의 대화에 해석하기에 핵심적인 개념들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가다머가 아무리 오늘날의 해석자와 과거의 전통 사이의 대화에, 어떤,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말틴 부버를 연상시키는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를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가다머의 해석학은 전통의 무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통에 개방하고, 우리가 텍스트 앞에서, 텍스트가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의 진리를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개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해석자, 오늘날의 전통의 텍스트들을 읽는 오늘날의 그런 해석자들, 그죠? 전통은 전승이죠, 그죠? 독일어로는 트라디치온과 위벌, 리퍼룽을 교차적으로 사용하는데, 영어는 주로 트러디션으로 번역을 많이 했더라고. 근데 어쨌든 그 두 개의 차이는 거의 교차적으로 많은 차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전통이 좀 더 큰 개념이고, 전승은 뭔가 전해 내려온 텍스트의 개념을 조금 더 포함하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날 20세기 철학에서 가다머로부터 하이데거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대화를. 그런데 가다머가 마침내 대화의 방식을 자신의 철학적 해석하게 끌어들이면서 대화가 주제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뜬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뜬 이유가 있어요. 이게 왜 떴는가 하면은, 이게 하버마스가 인식과 관심이라든지 사회과학의 논리에서 이제 처음으로 가다머를, 하이데거와 가다머의 해석학을 칭찬하면서 그러한 이해의 개념이 소중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통의 목소리에 무조건 귀를 기울이게 되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 영양사의 힘에 의하여 억압된 다양한 주제들, 그런 것들을 놓치게 되고, 우리는 그러한 전통의 영양사에 의하여 불평등한 구조와 사회의 그러한 억압에 힘있는 자들의 지배 논리에 의하여 억압된 그러한 현상들은 가다머의 해석학은 결코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된다. 이러면서 이제 가다머를 까면서 가다머와의 두세 차례의 서로의 논문에서 논쟁을 벌이는 이러한 과정이 있으면서 이제 대화가 중요해진 거야. 그래서 이러한 전통의 힘에 귀를 기울이는 이러한 해석학적 대화 말고 결코 오염되지 않는 어떤 억압도 존재할 수 없는, 그래서 상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대화의 규칙을, 그죠? 그러니까 억압된 그러한 어느 한 상대방이
모든 대화가 다 균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을 해봐. 모든 대화가 평등해요? 대화 상대자들이 평등할 수 있나? 응?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왕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옛날에, 왕이 살았단 말이에요, 왕. 그런데, 이 왕의 어떤 그러한, 뭐죠? 신하와 왕의 대화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 신하가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지, 여기에 무슨, 어떤 토를 달 수 있고, 자기의 의견을 조금 이렇게 에둘러서 표현할 수는 있지만, 왕과 신하의 대화가, 그죠? 어떻게 그 대화가, 제대로 된 어떤 양쪽의 균형을 맞춘 나와 너의 인격적인 대화로 그렇게 나타날 수 있겠어? 없다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러한 가다모의 해석학 역시도 전통의 무게를 두는, 그래서 오늘날의 해석자가 개방성을 통하여 언제나 그 전통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 같은 그런 해석학을 추구했기 때문에 이러한 가다모의 해석학은 기존 질서를 옹호하는 보수주의적 색채를 띌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간 거죠. 그래서 자기는 뭐야? 하버마스는 결코 이러한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운 계몽주의의 해방의 원칙에 입각하여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러한 대화의 규칙이 있고, 그 대화의 규칙은 바로 의사소통적 합리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코무니카티베 라지오날리테트라고. 이 의사소통적 합리성에서 대화의 규칙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첫째, 펼슈텐틀리히카이트, 서로 이해 가능해야 돼. 대화는 상대방과 이해 가능해야 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을 얘기해서는 결코 어떤 대화 상대자도 대화의 주제에 그러한 제대로 된 합의를, 주제를 통하여 이끌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대화의 주제는 이해 가능해야 됩니다. 대화의 내용은 이해 가능해야 돼. 그죠? 펼슈텐틀리카이트. 두 번째가 진리를 이야기해야 돼. 바르하이트. 진리를 이야기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서로 간에 이러한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파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진리를 이야기해야 돼. 참이어야 된다는 거. 다스바르. 참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성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르 하프티카이트. 여러분, 성실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상대방이 대화 상대자가 대화에 성실할 뿐만 아니라 그 대화의 내용에 성실하게 임하고, 부지런하고, 그 다음에 진실되게, 그 대화의 주제를 또한, 실행할 수 있고, 이러한 신뢰가 뒷받침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글라이히 하이트. 뭐예요? 평등입니다. 에갈리테트라 그러기도 하고, 뭔가 대화 상대자끼리는 서로, 어떤 지위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선생과 학생, 그 다음에 또 회사의 사장과 직원, 그 다음에 또 교수와 학생, 의사와 간호원, 이러한 직업적 불평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그러한 대화는 뭐죠?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대화의 규칙은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이러한 계층 간의 차별이라든지 부의 차별에 의하여 인간이, 그죠? 억압된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수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런 네 가지에 근거하여 오염되지 않고 인간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토론을 위한 이러한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하버마스가 가다머에 대항하여 전통과의 대화에 반대하면서 자기가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만들어낸 건데 이게 예도는 이게 코미디라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들은 뭐 하버마스가 세계적인 대단한 뭐 철학자고 뭐 저도 당연히 그렇게 보죠. 그걸 누가 모르나요? 저도 1차자로 독일어로 읽었는데 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봐. 그런데 예도가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왜 데리다가 하버마스와의 논쟁에서 가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데리다가 그런 대화에 해석하게 거부했는지, 그 원인은 예도는 니체에게서 발견했습니다. 데리다와 니체는 유사한 게 너무 많죠. 데리다보다는 니체가 훨씬 창조적이고 훨씬 더 많은 자기 이야기를 했고, 근대의 모더니티 안에서 박살낸 이러한 창조적 철학자로서 훨씬 더 많은 철학에 많은 기여를 한 게 니체입니다. 데리다는 하나의 점도 안 돼요, 여기에. 이러한 공헌에 비하면. 데리다의 어떤 그 위대한 공헌은 문자의 물질성을, 어떤 개념의 소리 이미지와 연결시켜서 연구한, 그래서 서구 형이상학을 파괴한 이런 부분이 위대한 겁니다, 철학적으로. 그 뒤로 정치 쪽으로 가게 되면은 아이고 하버마스 이런 사람이랑은 게임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어쨌든 철학 부분은 전기 철학이 주로 전기 작품들이 주로 데리다의 그러한 철학을 이루고, 정의에 대하여라든지 법에 대한 그러한 철학들도 소중한 것들이 몇 개 있는데, 어쨌든 철학에서는 초기 작품들이 다, 중기와 초기가 다 철학의 작품들. 그라마톨로지, 목소리와 현상, 얘도가 다 강의해놨어요, 이미. 그 다음에 또 글쓰기와 차이, 이건 다 논문을 수록한 거죠. 그 뒤에 또 무수한 책들이 나타나는데, 대화를 거부합니다. 심지어 니체가 나타나는 곳에 이런 예도가 만들어낸 그 철학회의, 원탁회의입니다. 이런 헤겔과 칸트와 니체가 있었어요, 여러분. 헤겔과 칸트와 니체가 이제 아니 헤겔과 칸트와 피테와 셸링과 슐라이마허가 5명이, 이거 예도가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재미있게 하기 위하여. 요 부분은 그래서 1890년대에 니체가 죽은 해에 이제 다시 부활해서 이들이 5명이 철학회의를 했어. 아니면 니체가 미치기 전에 1888년도에 어디에서 만났는가 하면 라이프치히에서 만났어. 만나서 라이프치히 스타벅스에서 원탁 회의를 한 거야. 그래서 칸트가 이제 칸트는 되게, 여러분, 칸트는 되게 신사잖아, 안 그래요? 칸트는 엄청 신사고, 헤겔은 약간 조금 더 열정적인 사람이고, 그 다음에 또 피테와 셸링도 상당히 온유한 사람입니다. 슐라이마허도. 그런데 피테는 성격을
예도가 이렇게 딱 잡아낼 수가 없어. 그래 어쨌든 이들이 회의를 하고 있었어 여러. 그런데 이제 칸트가 이랬어. 해겔 보고, 야, 너는 왜 내가 나누어 놓은 현상계와 물 자체를 왜 변증법으로 연결해 갖고 사람들을 기만하냐? 왜 그게 인간이 어떻게 물 자체를 알 수가 있어? 그런 절대자라는 게 도대체 있냐? 그리고 내 철학을 절대자로 다 인용한 피터 셀링, 너도 똑같아. 이러면서 이제 삿대질을 하면서 칸트가 이제 딱 그 네 명한테 해겔, 피터, 셀링, 슐라이어마한테 딱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슐라이어마흐는 얼마나 또 종교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계몽주의자들이 종교를 등한시할 때 거기에 대한 것으로 자기 종교론을 쓰잖아. 그런데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이제 딱 자기들끼리 하고 있어. 그래 해겔이 형님은 너무 칸트 보고 그러는 거야. 너무 철학이 그렇게 한계를 지어 놓으면 정말 이 세계의 낭만주의적 정신에 의하여 무한자에 의하여서 우리가 자연 속에서 느끼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절대정신과의 그러한 합의를 통하여 자연의 어떤 그러한 충만함과 위대함을 형님의 철학에서 느낄 수 없지 않느냐. 지금은 계몽주의 시대가 아니라 낭만주의 시대다. 그리고 형님의 철학에서는 너무 뉴턴적인 그러한 수학적인 냄새가 많이 난다. 특히 그 인식론에서, 그죠? 인식론에서 이 세계의 인과관계가 세계 안에도 있다라고 설명할 때 오성의 이러한 인과법칙에 맞추어서 인과 범주에 맞추어서 이 세계가 그렇게 인과적인 어떤 그러한 자연 법칙에 의하여 움직여 간다라고 할 때 너무 뉴턴적이고 너무 자연과학적인 냄새가 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낭만주의 시대에 내가 대표적으로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 슐라이마가 딱 나타나더니 해겔 너는 조용히 있어 이러면서 나보고 절대정신 절대 의존의 감정은 개도 갖고 있다고, 이런 싸가지 없는 인간, 너는 셀링한테 그렇게 많은 철학을 배우고도 나중에 정신현상학에서 셀링을 까면서 네가 유명해지지 않았느냐. 이 나쁜 자식, 기회주의자, 이러면서 또 막 공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피터는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칸트가 피터 보고, 너는 나의 철학을 갖고 가서 인간을 신으로 만들어 놨더라. 절대자. 아이고, 코미디다, 코미디. 이러니까 이런 대화를 이제 원탁회의에서 하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니체가 제일 어리잖아. 한 세대 늦잖아요. 칸트에 비하면 거의 두 세대가 늦으니까 딱 나타나서 세대가 늦는 거야. 세네 세대까지 늦겠네. 40년으로 잡으면. 그러니까 자기 선배들이 딱 이렇게 그 대화를 하고 있는데 니체가 딱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니체가 딱 나타나니까 갑자기 해겔이 저건 또 뭐야? 이러니까 칸트가 내 철학을 많이 패러디해서 많은 철학들을 해체하는데 성공한 철학자지. 아주 어린 귀여운 놈이야. 이러니까 해겔이 겁을 딱 먹은 거야. 딱 오더니 니체가
칸트 보고 이 늙은 칸트 이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해겔 보고는 너의 변증법은 그건 늙은이들이나 좋아할 그러한 노쇠한, 이건 다 근거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얘도가 꽁트를 만들었지만 다 내용적으로 철학 내용이에요, 다. 그건 아시고 들으라고. 그러니까 니체가 나타나서 네 변증법은 다 죽어가는 노인한테나 회색빛이나 띄는 거고, 세상에 뭐 절대정신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냐고, 이러면서 슐라이언마허, 칸트, 아니 쉘링, 그 다음에 비테, 또 누구예요? 비테는 별로 언급도 안 해요. 비테, 그 다음에 또 누구야? 쉘링, 해겔, 슐라이언마허, 이 낭만주의자들을 노려보면서 이 사기꾼 인간들 이러면서 당신들이 무슨 철학 선배야, 나에 의해서 완전 다 해체가 돼야 된다고 이러면서 절대정신 좋아하고 있네, 당신이 절대정신을 봤어? 이러면서 막 니체가 이제 막 공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칸트에 대해서는 예의를 차린 거야, 니체가. 왜? 자기 철학에 칸트가 상당히, 칸트 없으면 안 돼요, 니체도. 칸트에 의한 재해석이 상당히 많은 거야. 그러니까 칸트가 너는 저쪽 프랑스에서 살았던 데카르트까지도 완전 해체했더구나. 그러면서 이제 해겔이, 아니 칸트가 니체를 이렇게 인정하는 듯한, 그러면서 거기에 나의 철학을 함께 싸잡아서, 데카르트랑 싸잡아서, 너가 모든 걸 다 차근차근 씹어서, 새로운 철학을 만들었다구나. 이러니까, 아니, 칸트가 인정을 해주니까, 이러고, 그 낭만주의 해겔과 비테와 셸링과, 슐라이언마허는, 그죠? 슐라이언마허는 워낙 이렇게 니체한테 막 질투를 느끼고 이럴 것 같지는 않아. 그런데 어쨌든 재미로 생각해 본다면, 그 네 명은 니체 앞에서 이제 꼼짝을 못 하는 거야. 침묵이야, 침묵. 무슨 절대 의존의 감정? 아이, 참. 뭐 이러면서, 또 막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뭐야? 니체가 또, 나타나서, 모든 걸 해체하는 거야. 뭐 절대자. 아이고, 절대자 좀 빼쇼, 형님들. 그게 철학이라고 일반인들을 속여먹는 그런 이상한 사이비 종교 철학을, 철학을 종교로 만드는 이 사이비, 그런 철학을 구사하냐고. 이런 방식으로 딱 나타나서, 이제, 니체가 이제 막 공격을 하고 나서, 이제, 이제 해겔이나, 슐라이언마허나, 공격을 받았으니까, 칸트는 이제 제일 큰 형님이니까 가만히 있고, 그죠? 앉아서. 그래서 거기서 제일 공격력이 좋은, 해겔이, 그죠? 해겔, 셸링도 뭐, 탁월하죠, 여러분. 셸링, 그 다음에, 비테, 그 다음에 슐라이언마허. 이들이 이제 합작을 해서 니체를 조지려고, 딱 이제 말을 이제 딱 정리를 해서 너는 뭐야? 이제 이렇게 나가려 그랬는데 니체가 없는 거야, 여러분. 니체가 없어. 그 말만 하고 도망간 거야, 여러분. 니체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전통의 어떤 철학자에게도 면죄부를 주지 않았어요. 이해가 돼요? 몇몇 문학가들, 도스토예프스키나 또 볼테르라든지 오히려 계몽주의 철학, 프랑스 철학자들한테서는 어느 정도 존경의 표시가 나타났고, 대부분의 철학자들, 특히 플라톤의 세례를 받은 기독교와 모든 철학은 다 공격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시대에 근대를 열었던 데카르트로부터 특히 칸트 철학에 심취해서
상당히 많은, 심지어는 자기한테 영향을 주었던 쇼펜하우어를 해체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바그너는 뭐 당연한 거고, 그런 자예요, 그런 자. 그러니까 니체가 가는 곳에는 모든 대화는 멈추는 거예요. 니체가 가는 거예요. 그게 니체는 공격을 할 수도 없어. 왜? 그는 이러한 건물을 세웠던 철학의 그러한 견고한 건물들을 이게 잘못됐다 하면 다 해체하고 그 다음에 그 해체를 10년 속에서 수행합니다. 그는 어떤 토대도 싫어합니다. 토대를 만드는 것을 거부합니다. 모든 철학에서의 모든 건물의 토대까지도 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자기 토대도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어두움 속에서 모든 것들을 해체하면서 자기의 어떤 그러한 철학을 수행하는 그러한 철학자였어요, 여러분. 니체는. 그래서 여러분 봐봐. 전통을 까도 지가 전통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나. 이건 일단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전통을 까는 놈도 전통 안에서 까는 거예요. 그라마톨로지에서 데리다도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재밌죠? 이것만 또 뽑아서 보면은 엄청 재미있어. 이런 단편 강좌도. 그러니까 전통을 까고 문화적 전통을 해체하는 이런 자들도 전통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전통에 기속되어 있어서는 결코 이 전통을 해체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돼?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니체를 따르는 데리다, 오늘날에 데리다의 해체주의를 갖다가 철학계에서 철학으로 생각하는 자가 몇 명이 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요. 니체도 그 시대, 이 뭐야, 이게 철학이야, 이게? 이랬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프랑스 철학자들이 또,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이 엄청나게 만난 거를 많이 만들어냈어. 니체로부터. 그런데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은, 니체는 전통에 대한 어떤 귀속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도 귀속되어 있어요. 귀속 안에서 비판을 하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그래서 예언자들도 그래요. 예언자들은 되게 역사적 존재입니다. 예도가 역사와 예언과 역사라는 강좌를 했어. 그걸 참조하시, 5분 강좌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봐. 예언자들도, 전통을 까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전통을 까는 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전통에 본인이 기속된 채로 까는 거야. 그러나, 전통을 깔 때, 그는 전통 전체를 까는 게 아니야. 전통 전체는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전통은 어느 한 부분을 까면 전체가 와그럼 무너져 버려. 그러니까 전통을 깔 수 있기 위하여 그는 전통으로부터 거리두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존재론적으로는 기속되어 있지만 그는 전통과 거리두기를 함으로써 전통을 해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들과 니체와 도스토예프스키와 이런 시대를 앞서간 해체론자들은 철저하게 사막에 비유할 수 있어요. 이해가 돼요? 도시 안으로 들어와 살아도 그들은 사막에 있는 거예요. 왜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거리두기를 안 하면 전통이 보이지를 않아요. 전통을 까기 위하여 전통으로부터 거리두기를 해. 그래서 자기가 서 있는 전통의 지면까지도 없애버렸어, 니체는. 여러분, 대단하지 않나요? 10년의 철학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0년 속에서
창조적 파괴만 하다가 죽은 자야, 여러분. 예도는 철학을 하는 자로서 어떨 때 1차 자료를 읽다가 그의 생애와 연결시켜서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의 작품들 1차 자료들을 예도가 앞으로도 계속 강좌를 계획하고 있지만은 읽을 때마다 예도는 눈물이 날 때가 있어. 특히 니체. 전집을 한번 보셔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니체를 그냥 뭐죠? 쇼펜하우어의 인생론이랑 그 다음에 그 행복론처럼 자문으로 나와 있는 거 읽고 니체를 아는 것처럼 착각해요. 니체는 그런 글도 쓰지만은 철학글이 상당히 많죠. 철학글은 일반인들은 손도 못 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아주 탁월합니다, 여러분. 창조적 사고가 정말 뛰어나요. 그가 실제로 사막에서 걸으면서 영감을 받고 살았던 그의 삶은 철학자로서 정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런 것처럼 그는 모든 가치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기존 질서를 전부 다 해체의 대상으로 봐요, 여러분. 그가 가는 곳에 전통을 인정해야 대화가 되잖아요, 여러분. 하버마스? 저는 하버마스가 제일 형이상학적이라고 봐요. 의사소통적 합리성? 아이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니, 인간이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평등하고, 어떻게 대화가 서로, 진실하고, 여러분 봐봐. 인간은 하버마스가 무의식을 그렇게 잘 알았던 자야. 심지어는, 뭐죠? 심지어는, 하버마스가 프로이트의 장면 이론을, 갖고 와서, 정신분석학적 장면 이론 개념을 갖고 와서 여러분, 가다머를 까잖아. 그런 자예요. 그런데 무슨 의사소통적 합리성에서 상대방이 진실하다는 거를 여러분 진실이 니체한테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 진리라 그러는 게 지관점에서 진리인 거예요. 지관점에서. 정신분석학적으로 가면은 나는 했는데 의도는 아가 아니라 의라는 의도를 갖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인간이 이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무슨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통하여 뭔 합의를 끌어내고 당연히 이런 것들은 정치적인 외교술이라든지 어떤 그 국가 간의 그러한 수장들의 대화, 대통령들끼리의 대화, 이런 것에서 기본적인 원칙으로는 삼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인간은요, 이 의사소통적 합리성의 대화의 규칙 4가지를 근본적으로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봐봐. 예도가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몰트만이 왜 해방신학자들한테 가서 개박살 났어요, 여러분? 몰트만의 신학이 얼마나 제3세대적이고 얼마나 가난한 자와 억압당하는 자에 대한 그러한 이해가 강해요. 맞잖아요. 제 말이 틀려. 그런데 왜 몰트만을 싫어한 거야? 몰트만. 왜 해방신학자들이 몰트만을 그 1세대 신학자로서 니는 우리를 모른다는 거야. 니는 독일에서 살았고 미국에서 산 이런 1세대 신학자들, 미국의 신학자들, 몰트만 하나 끼워. 판넨버거는요, 해방신학에 들어가지도 못해. 그거는, 판넨버거는 완전, 무슨, 얼마나, 이 가난한 자들과 억압받는 자들에 대한 고민이 없는 신학인지 알아요, 판넨버거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 그래서 저는 신학, 그래도 융엘과 몰트만과 판넨버그를 놓으면 나는 몰트만이 제일 나아요. 난 다 읽었어. 그 사람들 1차 자료들 독일어, 영어, 번역서 해갖고 2번 읽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은 3번도 읽었어요, 저는. 외우고 있어, 진짜. 판넨버그의 조직신학 3권 독일어로 다 읽었어요. 그 다음에 판넨베르그의 계시로서의, 역사로서의 계시, 오펜바룽 알스 게시트, 이것도 독일어로 다, 100페이지 되지도 않고, 저는, 융엘도 이상은 박사가 독일 가기 전에 10권인가를 독일어로 복사를 해줬어. 제가 독일 가기 전에 그걸 다 읽었어요, 여러분. 비밀로서 열어 밝혀지는 뭔가 그 주저를 거기에 해겔이 나오고, 아니 니체가 나오고, 니체의 무신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누구야, 그 보네퍼의 연약한 하나님이 같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의 해석학을 전개, 비밀로서 열어 밝혀진, 계시로서 열어 밝혀지는 세계인가, 그 주저들. 여러분들 근데 왜 싫어했어? 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가 여러분들 봐봐. 억압당하는 자와 그 다음에 억압한 자들이, 여러분 가난한 자들과 일평생 부자로 산 새끼가 대화가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억압을 당한 자와 그래도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거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런 의사소통적 합리성과 같이 이런 진리를 담보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상처받은 자가 어떻게, 동일한 입장에서, 균등한 입장에서 대화에 임할 수 있겠냐고, 여러분. 이거 환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사소통적 합리성. 집에 한 새끼가 피지배자랑 대화를 해? 피지배자가 그게 대화가 되겠어요? 미친놈이라 그러지, 여러분. 어려운 문제죠. 이런 것들을 다 아는, 고려해 봤을 때, 니체와 데리다는 어림도 없다는 거야. 대화는 뭔 대화를 하냐고. 해석학은 대화가 안 되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이게 데리다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대화가 안 되는 지점을 찾아서, 대화가 안 되는 주제들을 찾아서 그걸 분석하는 게 바로 대화의 해석학적 대화의 기본적인 그러한 규칙이 돼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대화가 안 되는 거는 이러한 불균등한 그런 거, 천사들이나 가능한 의사소통적 합리성. 웃기는 얘기 하지 마라. 전통에 대한 영양사를 인정해. 전통이 얼마나 썩어 빠지고 잘못한 게 많은데,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니체와 데리다로부터, 데리다가 가는 곳에 모든 대화는 멈춥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그는 이런 의도를 갖고 있는, 대화는 기존 질서를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대화를 한다는 거는 지배자에 대한 힘센 놈들에 대한 논리에 빠져들어갈 가능성이 많은 것이고, 지성인들과 비지성인들과의 대화에서 여러분들 누가 이기겠어요? 여러분들 선생과 아이의 대화를 생각을 해봐. 대화는 그렇게 서로 평등하고 이런 것들을 전제해서 이 세계에 그런 대화가 몇 개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대화가. 이 세계의 삶은 얼마나 많은 그러한 불평등과 불균등에 의해서 일어나는 대화가 많아. 여성과 남성과의 대화도 그래. 나는 이래 말했는데 저쪽 상대방은 딴 얘기를 하고 있거든,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오히려 대화가 안 되는 지점을 찾아서 그 대화를 해체의 지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연구해야 되는 게 바로 해석학의 주된 임무가 아닌가라는 게
데리다의 의견이에요. 니체는 가는 곳, 대화는 뭔 대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재밌죠? 오늘 강좌에서도 여러분들이 엄청난 걸 배웠을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가는 곳에 대화가 멈춘다는 건 이러한 대화의 주제 자체가 이미 오염되고 왜곡되고 뭔가 새로운 주제로 나아가기 위해는 너무나 많은 그러한 왜곡을 감추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대화의 진행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 데리다와 니체는 가르쳐주고 있다. 예도 강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도가 창안에는 아주 재밌는 그러한 제목이었죠. 여러분들 많이 배우셨을 줄로 생각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주스.